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상훈, 김영민의 주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요 신문의 일면 톱기사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향신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어제는 이인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에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었죠.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 내용을 과장해서 언론에 흘렸다라는 게 어제 경향신문 보도였는데요. 오늘 일면 톱 역시 후속 보도입니다. 국정원, 검찰에도 노무현식의 언론 플레이 요구. 오늘 인터뷰한 사람들은 당시 검찰 인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논두렁 발언을 조작했다라고 잇따라 증언을 했다는 게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 국정원의 요구를 거부하자 국가정보원이 직접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전후에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원세훈 원장이 지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불구속 기소도 제안을 했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전국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개별 기사 브리핑 때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북한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100개 만들 수 있다. 이게 일면 톱기사인데요. 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로스라는 곳인데 이곳이 발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건대 2020년까지 핵 개발을 계속한다면 최대 100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 전략은 실패했다. 이런 평가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창간 50주년 연중 기획인 반태시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대학 졸업한 딸 유학 폭탄 선언, 노후가 사라졌다.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대학까지만 뒷바라지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대학을 졸업한 자녀의 취업 또 결혼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부모의 54%가 성인이 된 자녀들의 돈을 대주고 있다. 용돈 대주거나 취업 준비 아직 하고 있는 자녀들 돈을 대주고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환갑 다 돼야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32%였는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지난해 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가 취임 딱 2년 되는 날이었는데 관련해서 뉴스 분석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갈 길 바쁜데 시동 먹건 3년차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그런 제목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분석을 했는데 청와대가 비서실장 인선을 못하고 지금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김기춘 비서실장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에 출근도 안 하고 출입증도 반납을 했는데 후임 인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당정청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었는데 신경전으로 일관됐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했죠.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계획들 과감히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얘기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서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골을 넣어야 이긴다. 그래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도 함께 실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진단 시리즈 중에 네 번째 경제 진단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재벌 계열사가 6.7%에 그치고 있어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뭐 법 개정을 통해서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좀 대표적 성과로 꼽고 있는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뜯어보니까 그냥 종이 호랑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입니다. 계열사 1420곳 중에 그 적용 대상이 95곳,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7%의 규제 대상이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래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뭐 이런 게 한겨레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제목은 스펙을 지운다입니다. 예.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스펙을 쌓은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빙하기에 차라리 내가 쌓은 스펙을 지우고 다시 도전하는 게 취업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 아래 취업 스펙 지우기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사 2년 미만의 직장인 80%도 이직을 위해서는 경력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 나 경력사원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요새 추세라는 얘기고요.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실렸는데 졸업을 했지만 취업을 못한 한 대학 졸업생의 좀 축 처진 어깨를 뒷모습으로 촬영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국회의원들 얘기를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윤리 0점인데요. 19대 국회 여야 의원 10명 중에 1명꼴로 징계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국회의원은 1명도 없다고 합니다. 19대 국회의원 중에 지금까지 28명이 이제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됐는데 이 중에 징계받은 사람 실질적으로는 1명도 없다. 그래서 윤리가 0점이다. 라고 서울신문이 일면 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포스코 건설의 해외 임원이 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또 100억 원은 횡령한 정황도 있다라는 기사를 일면 톱으로 뽑았습니다. 지난해 4월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고도 2명을 보직 해임하고 그 뒤에 다시 또 복귀 조치까지 했다고 합니다. 파장을 우려해서 내부적으로 축소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게 세계일보의 의혹 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한중 FTA 가서명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해석해서 일면 톱기사로 뽑았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부분을 주목한 것 같고요. 310개 품목 특계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 역대 최다 품목을 원산지 인정하기로 했다라는 게 국민일보의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사가 중국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건설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수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농산물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긴장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는 뭐 연내에 가능하다면 비준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장 전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라디오 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면에 실린 사진들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문들 보면은 국민도가 서울세계중앙일보가 한 장면에 주목하고 있고요. 경향 한겨레 한국조선이 각기 다른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국민도가 서울세계중앙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어제 청와대 직원조회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실은 신문이 있는가 하면은 세계일보와 중앙일보는 활짝 웃는 박근혜 대통령 뒤로 박수치는 청와대 직원들의 모습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하고 서울신문 사진이 똑같습니다. 또 저 위치도 비슷한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사진에 붙은 제목이 차이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다 자기들 기자가 찍은 거다 이렇게 기명이 돼 있네요. 예. 예. 원래 청와대 공동 취재단 뭐 이렇게 보통 나가는데. 네. 예. 이거 보니까 동시에 한 장면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 그 뒤에 서 있는 직원들의 태세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동아일보 사진 제목은 같은 사진인데요. 네. 발걸음 무거운 취임 2주년이고요. 네. 서울신문은 좀 다르죠? 네. 경제혁신 앞으로 박 대통령 취임 3년차 시작. 예. 취임 3년차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예, 국민일보는 2주년 새로운 각오로 예.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예. 동아일보는 발걸음이 무겁다라고 네. 사진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저는 세계일보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 이제 오늘 나흘째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월요일부터. 예. 월요일은 그 외신 사진이었고요. 예. 그 무슬림과 유대인이 손잡고 평화 기원한다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3일 연속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일보 일면 사진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세계일보가 박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건지 저도 그런 느낌을 예, 받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이제 그 김종필 전 총리 부인 네. 박영옥 씨 그 빈소 조문한 사진이었고요. 예. 어제는 이제 그 기업인들 모아서 오찬했던 그제 행사를 또 예. 일면으로 실었었죠. 오늘 또 2주년 돼서 청와대 직원조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 실었단 말이죠. 신문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 월간지입니다. 예.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신동아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보니까 어제 오후 한 2시 넘어서 기사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한번 찾아서 읽어를 보시면 네.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신동아 보도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린 두려울 것 없다. 네. 한 방 더 강하게 나가라. 예.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통일교 인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했다고 합니다. 문선병 전 총재 부인.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통일교를 이제 이어받은 거죠. 네. 남편으로부터. 그래서 총재에 있는데 지난해 12월 초면 세계일보의 그 정윤회 씨 문건 보도가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예. 그때 이 한학자 총재가 참석한 훈독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교회로 치면 성경 읽기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훈독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신동아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는 배워줄 사람이 없다. 한 방 더 강하게 나가야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예. 이 훈독회에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이 참석을 했고요. 예. 500명가량의 목회자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예. 이 한학자 씨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세계일보로 인해서 많이 좀 어떻게 될까 동요하고 우려하고 그런 식구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먼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훈독했듯이 이 사건이 전환기가 된 거는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생각해 줘야 돼. 예. 라고 운을 떼고요. 예. 세계일보가 이 정부를 교육하는 신문이 되는 것이 맞아. 그것이 정의사의 구현이다. 예. 현재 정부나 외적인 기관들은 공적이 아니다. 라고 꼬집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두려울 것 없어.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야. 두려울 게 없어. 네. 우리의 진실을 밝히면 돼. 예. 라고 독려했고 예. 바로 이 자리에서 손대호 회장을 한학자 총재가 지명을 했다는 거죠. 예. 신동아 보도가 상당히 길긴 한데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포털 사이트에도 지금 기사가 올라와 있으니까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초만에도 통일교 세계일보가 정부와 한판 붙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다는 보도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세계일보 일면만 보면은 이거 뭐 언제적 정부하고 한번 각을 세웠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논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신문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상당히 주목되는 사진이 실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완국 국무총리한테 경례, 예, 거수경례죠. 거수경례하는 모습입니다. 누구일까? 혹시 이 이완구 총리를 모시는 내각의 한 구성원 장관일까? 봤더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한표 의원, 경찰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완구 총리도 내무부에 있었고 경찰 출신이죠. 경찰 출신이어서 예, 충남지방 경찰청장까지 했죠. 예, 그래서 선배 경찰에 대해서 경례 표시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국회지요. 국회입니다. 또 카메라가 다 포진해 있는, 감시의 시선이 쏠려 있는 그런 국회 본회의장인데, 저는 이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민국 국방장관의 표정이 더 이채롭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었군요. 예. 이런 민망한 사건이. 왜 나한테는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게 바로 새누리당 정권 시대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허물어진 벽을
상징하는 그런 사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조선일보도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원조회 때의 사진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의외로 일제 때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의 눈물 짓는 모습을 의외로 일면에 실었습니다. 지금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일본 정부의 199엔 지급 결정, 199엔이면은 한국 돈으로 1,850원인데요. 예.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여기에다가 1,854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피해 할머니들을 이렇게 참담하게 만들고 모욕하느냐. 시민단체는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한겨레 사진을 보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 근처에서 3명이 숨진 엽총 살인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모 씨가 동거했던 여성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1년 6개월 전에 헤어지면서 재산 분할 등으로 다투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 숨진 여성의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숨진 여성과 함께 살던 남성이 이렇게 엽총에 맞아서 숨졌다고 합니다. 가해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일으킨, 범행을 일으킨 강모 씨, 범행 현장에서 약 700m 떨어진 금강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한 대졸자가 고개를 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취업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경력직 재취업은 물론이고 신규 채용도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생이 졸업을 마친 다음에 어깨를 늘어뜨린 채 계단을 오르고 있는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잠시 광고 듣고 오늘 본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다음은 국민TV 직원과 인터마켓 사장님과의 통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마켓 쇼핑몰 국민TV에 광고하고 싶은데요. 인터마켓이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면, 과자 등 먹거리 쇼핑몰인데요. PC방, 매점, 실내 놀이터 등 도매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이에요. 수백 가지 품목이 있어요. 소셜이나 대형마켓보다도 싼가요? 그럼요. 더 싼 것도 많고요. 더 비싼 건 없어요. 월별 반값 행사, 증정 행사 등 이벤트에 적립금 포함하면 국내 최저가가 확실해요. 국민TV 조합원이신가요? 네, 조합원이에요. 인터마켓입니다.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돼요. 정직하고 참된 먹거리 쇼핑몰.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춰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네, 2월 26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향신문 오늘 일면 보도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에 시계 언론 플레이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접 공작에 나섰다는 검찰 관계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이병기 원장 지시로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착수했는데요. 옛 배검 중수부 출신 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소원을 앞둔 시점에 국정원 측이 시계 얘기를 언론에 강조하자는 그런 의견을 전해왔고 검찰은 수사기법상 소환 전에 오픈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소환 직전 시계수수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됐고 소환 이후에는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까지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분명 검찰은 그런 논두렁식의 내용을 언론에 말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국정원이 검찰에도 노무현식의 언론 플레이를 요구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언론을 상대로 직접 이렇게 공작을 벌였다라는 내용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 국가공작원이군요. 그렇죠.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공작원, 국민걱정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부르는. 이런 국정원을 과연 존치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틈만 나면 공작하고 틈만 나면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국정원에게 과연 존재의 이유를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지.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서 현직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까지 국가정보원이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경향신문 이면을 보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굵직한 역사를 모두 비틀어 놓았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언론 플레이를 주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 상당히 옹졸하고 유치하고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웠던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했던 이 같은 주장들, 의혹들 이게 다 국정원이 만들어내서 언론에 유포했던 허위사실이란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중심에 국정원이 있었고 그렇다면 국정원 당시 수장은 누구였느냐? 바로 원세훈 전 원장이었다는 거죠. 사실 시계수수 의혹이 제기된 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매우 우울해했다고 합니다. 주변에다가 시계는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억울해했다는 언론 보도가 서거 후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국내 정치권도 적잖은 영향을 받았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3개월 후에 서거하면서 정치 원로인 전직 대통령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은 2012년 대선에서는 여당 후보에게 편파적인 댓글을 달다가 적발이 됐죠. 당시 대선은 박빙 승부 끝에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게 다 원세훈의 잘못이냐? 원세훈이 최윗선이냐? 이런 의문을 던진다면은 조상훈 국장께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에서는 최윗선이죠. 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윗선이 아니죠. 정권의 최윗선은 바로 MB 아니겠습니까? 예. MB 지시 없이 원세훈이 혼자서 다 했다? 근데 원세훈 씨 출신이
뭐 정치인도 아니고요. 국정원 출신도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같이 일했었죠. 지방 공무원 출신입니다. 예. 상명하복을 거의 생명처럼 여기던 시대에 공무원을 했던 원세훈 씨. 대통령의 시간 아직도 못 다 쓴 얘기가 많다. 예. 뭐 이런 얘기들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못 다 쓴 이야기가 뭐 혹시 이와 관련한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리 좀 회고록 제 2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진실을 담아야 말이죠. 예. 진실을 담을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또 없습니다. 예. 서울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인터뷰 내용인데요. 뭐 사실은 인터뷰해줘서 고마워가지고 이제 일면에 실어준 면도 있습니다만은 남경필 지사의 새로운 시도 이건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인사에게도 장관 자리를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이 지금 경기도에서 이른바 협치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을 했었던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이기우 전 의원을 사회통합 부지사로 임명하면서 연정을 실시하고 있죠. 자, 박근혜 대통령도 나처럼 장관 자리 자기 사람만 앉히지 말고 야권 인사들도 선임하라.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독일 집권당인 기민당은 최근 내각 구성에서 6자리를 야당에게 내줬는데 외교장관까지 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언하면은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발언이 또 이면에 실렸는데요. 연정으로 그러니까 야당과 함께 도를 구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나누니까 정치가 잘 굴러가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는 불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 대권 도전은 밝혔군요. 네. 나이로 보면 뭐 2017년은 좀 이른 감도 있죠. 아니 근데 남경필 의원이 5선입니다. 5선이에요. 워낙 젊어서 국회의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아가지고. 예. 근데 약간 참 이 마인드는 좋은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 중앙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김군 이야기입니다. IS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군. 자, 중동 전문가들은 김군이 선전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스네오카 고스케 씨. 이분은 IS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을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 사람은 3차례 시리아에서 IS를 취재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설명대로라면은 김군은 향후 아시아인을 포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김군의 근황은 향후 IS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졌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IS가 자신들을 향한 군사작전에 한국 정부가 일절 참여하지 못하게 김군을 인질로 활용하거나 반대로 아시아 젊은이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홍보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는 겁니다. 영국 소녀 3사람도 IS에 합류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이면 같은 면을 보니까 정부가 IS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김모 군에게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복수의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법조항은 형법 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죄와 114조 범죄단체 조직죄입니다. 외국에 대한 사전죄, 말이 어려운데요. 사가 이제 사사로울 사자에다가 전쟁할 때 전해서 사전인데. 개인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원수의 명령 없이 외국 정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투를 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근데 뭐 와야 처벌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오면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또. 돌아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말이죠. 외국에 대한 사전죄 이런 게 있군요. 국가 원수의 명령이 있어야만 외국 정부에 대해서 전투를 벌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국가 원수가 그러면 상당히 맑은 정신과 온전한 철학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 이런 전제 아니겠습니까? 접경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예. 저 북한 뭐 군이든 네. 뭐 무장 공비든 넘어옵니다. 예.
허락 없이 전쟁해도 됩니까? 그걸 전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또 외국으로 안 본다. 네. 이적 단체로 본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조상훈 국장 말씀대로 지금 돌아오면 처벌한다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인지 이런 얘기가 왜 기사화됐는지도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오늘 한겨레 기사 비슷한 내용의 그런 기사가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실리기도 했는데 한겨레 6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12년 총선 결과에 대입해 봤더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체 의석수가 각각 13석, 10석이 줄어든 반면에 소수정당의 의석수는 26석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해산됐지만 이제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2012년 총선 때 13석 얻었는데 예. 이걸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보니까 34석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자유선진당 지금은 뭐 통합됐습니다만 새누리당에 5석이었는데 10석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새누리당은 152석에서 139석,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인 민주통합당은 127석에서 117석이 된다는 겁니다. 영호남 정당별 의석수도 주목됐는데요. 영남에서 새누리당은 50석, 민주통합당은 19석, 통합진보당은 7석, 자유선진당은 2석입니다. 호남은 어떠냐? 민주통합당 24석, 통합진보당 6석, 새누리당이 4석입니다. 어쨌든 새누리당 호남의 지역구 의원을 두게 되는 격이죠. 예. 그래서인지 진보정당은 나쁘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겨레도 선관위에 이런 제안 의미 있다는 내용의 사설을 오늘 실었습니다. 예.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위기를 보니까요. 네. 어쨌든 이대로 하면 새누리당이 다음 총선에 좀 불리할 거라는 건 자명하거든요. 예. 좀 미지근한 것 같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래도 호남에서 일부 내주고 예. 영남에서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네. 환영하는 분위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새누리당이 의석수가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염려돼서 오윤근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보도는 없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일한 만큼 못 버는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소득 분배의 척도가 되는 노동 소득 분배율 자영업을 포함해서 16년 만에 11%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해마다 늘어나서 부의 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이런 거죠. 일한 만큼 소득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나라. 뭐 한두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밤새도록 영업해도 밤새도록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안 늘고 소득은 안 늘고 근데 부자들은 일을 안 해도 소득이 늘고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소득 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을 포함한 노동소득 분배율은 1996년 79.8%에서 2012년 68.1%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노동소득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소득이 근로자와 가계에 고르게 분배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동소득이 아닌 그 나머지 소득이 뭐냐? 그냥 앉아서 또 그 돈 버는 이른바 불로소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금융소득이라든가 예. 임대 사업을 해서 뭐 소득을 올린다거나 그렇죠. 뭐 그냥 예. 달달이 받으면 되니까요. 예. 뭐 임대소득 받는 분들이 다 뭐 나쁘다,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은 하겠죠. 예. 예. 집세를 언제 올려야 되나 이런 정신적인 노동도 할 테고요. 전기요금 측정해야 될 테고요. 수도는 얼마나 썼는지 뭐 이런 것도. 어쨌든 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소득을 받는 그런 사회가 경제적으로 좀 건강하다. 네. 이런 분석인 거죠. 예. 바로 그 밑에 있는 기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같은 임대사업자보다
12배가 넘는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올랐는데 임대사업자의 소득 축소신고 관행이 여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동일소득의 근로소득자와 임대사업자의 사례를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똑같이 1년에 1억 2천만 원을 버는데 네. 회사원은 네. 물론 이제 1억 2천만 원 받는 회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주변에 보면요. 1억 2천만 원이면 월 1,000만 원씩 버는. 그렇죠. 이럴 경우에 회사원은 소득세로 1,316만 원을 내고요. 아, 그러니까 12개월 월급 가운데 한 달 월급 이상을 내는 거죠. 이상을 내는 거군요. 예. 근데 임대사업자는 107만 원만 낸다는 거죠. 아, 그래요? 1억 2천만 원을 똑같이 벌어도 예. 1년에. 아, 그러니까 12배군요. 예. 빨리 돈을 모아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제도로 하면. 예. 열심히 노동소득 해봐야 세금 토해내는 게 많으니까. 어제가 주요 기업들, 이제 일반 기업들은 급여일이었습니다. 예.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오늘 아침에 일찍 이제 연합뉴스 기자가 기사를 올렸는데, 예. 아우성이라는 거죠. 아우성. 깎이고, 예. 토해내고, 예. 물론 이제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20일쯤이 급여일인데, 어제 예. 일반 기업들은 이제 25일이 급여일인 회사가 많거든요. 예. 그 분위기를 전했는데, 예. 이 석 달 동안 분납해준다고 해봤자. 예. 세금 폭탄을. 10만 원 이상일 때. 예.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그냥 조삼모사죠. 석 달 동안 분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분납해주는 것 자체가 말이죠. 예.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런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사람 이름 꺼내면 아마 분노가 더 커질 겁니다. MB입니다. MB.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옛 지식경제부 기관 보고가 있었습니다. MB 최경환 부총리 산업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자원외교 자원개발 총회수율 114%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해서 114만 원 돌아왔다. 그러니까 14만 원 남은 거다. 이게 이제 MB와 최경환과 산업부가 주장하고 있는 MB정부 해외 자원개발 총회수율을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조작이라고 몰아세웠고 윤상직 장관은 공동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산업부가 주장하는 총회수율 114%는 기회수액과 미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추정 회수액을 합해서 투자비로 나눈 비율이라고 하는데 야당은 여기서 총회수율이란 개념 자체가 회계상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회계사와 회계법인에게 확인해 봤더니 회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추정 회수액은 회계상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투자비와 영업이익의 비율로 연평균 수익률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수익률은 2.2%로 원금 회수에만 35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조특위위원장인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은 총회수율은 투자하기 전 투자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개념일 뿐이라면서 윤상직 장관이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삼정 KPMG에 문의해봤더니 총회수율은 비공식적으로도 자문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 장관은 앞으로 추정 금액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자산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계산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한 서기 5천년까지 해서 총회수율 한 1000% 된다고 얘기하지 왜 114%만 얘기했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저는 이게 114%가 되는 그날까지 윤상직 씨가 장관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자신의 어떤 그런 예측, 예상 나중에 안 지켜도 그만 인 상황에서 이런 식의 증언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손해본 X만큼 자기가 재산을 토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사실은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주장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야당은 이건 뭐 회계상 쓰지도 않는 방식인데 이걸 갖고 뭐 그냥 뭐 온갖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총 회수율 114%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MB와 최경환은 산업부가 이렇게 계산했으니 맞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고, 하여간 이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뭐 지금 보니까 여당이나 전직 대통령 그리고 최경환 장관 모두 뭐 해볼 테면 해봐라. 뭐 거기서 뭐 무슨 결론이 나오든 뭐 보도 안 하면 그만인데, 국민들이 관심 없으면 그만인데,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직 안 쓴 것도 많이 있고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 말한 숫자는 좀 고지고대로 믿을 게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747을 한다고 했는데 뭐 한 개 747 중에 맞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통계치, 예측치 이것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한국일보 오면에 MB가 또 나옵니다. 사진도 실렸네요. MB 정부 시대의 그런 감세, 이로 인해서 기업이 수십조의 혜택을 받고,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투자 고용을 했느냐? 그게 아니다. 그냥 쌓아놓고 풀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트리클 다운 이펙트, 그러니까 낙수 효과를 기대해서 기업들, 대기업들 세금 깎아주면은 이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나서지 않겠는가 해서 마구마구 세금을 내려줬는데, 이건 기업들 4년 동안 26조가 경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는 도리어 10조가 줄고 고용은 제자리인 상태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효과,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다. 세수 부족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세 감세 기조, 이거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국일보가 제 아무리 오면에 5단으로 싣는다 하더라도 반영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예. 요즘 뭐 하나만 한 이야기, 소귀의 경력기 같은 그런 기사들, 이런 거 보면서 참 허탈합니다. 예. 언론은 뭐 이적고대는 있으나마나 존재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예. 절망하지 않고. 아무도 안 하면은 예. 저희도 할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아무도 얘기 안 하면은 그거 봐라, 언론이 조용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정의고 진리다. 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예. 세계일보가 정말 창간일에 한번 주목할 만한 기사를 터뜨린 것처럼, 네. 그래도 누군가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세계일보가 터뜨릴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예. 세계적인 신문이죠. 색가인 일보.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을 금지한 개정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전체 총수 있는 재벌 계열사 1,400여 개 중에 9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의 그칠 격인데요. 개정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경제민주화 관련한 대표적인 성과로 꼽혔는데 자칫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한겨레가 1면 그리고 4면 5면에서 실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태를 보게 되면은 계열사 1,420곳 가운데 이렇게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95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글로비스, 삼성, 석유화학 등 이런 회사들은 지분 매각 또 합병으로 빠졌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은 있지만 폭넓은 예외를 둠으로써 실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예, 뭐 경제민주화 공약 다 그냥 허울뿐인, 이름뿐인 그런 규제였던 것이죠. 뭐 지금은 또 규제를 또 열심히 풀겠다고 하니 이마저도 과연 앞으로 존치할지 의문이고요. 하나마나 있으나마나 한 거 또 있습니다. 바로 통일부 장관 자리입니다. 이임을 앞둔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을 했는데, 6일째 장관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문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곧 떠나는 장관이라고는 하지만 부처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통일부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유 장관은 스스로도 2년의 재임 기간이 답답한 세월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 장관은 홍영표 후임 장관 후보자 내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장기간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보자는 뜻을 갖고 시작했지만 그렇게 못해서 아쉽다, 이런 소회를 밝혔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소신과 처한 현실이 따로 놀았던 비운의 장관으로 기억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6.27 장관이 최근 사석에서 이제 만난 어떤 사람에게 대북전단 살포 체제와 관련해 내가 좀 완화한다고 하면 북한에 휘둘렸다라면서 반대쪽에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막을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진 이상 내가 거기에 뭐라고 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답답해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뭐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다라고 말이죠. 예. 예.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에 앉으셨으니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겠습니까? 본인 포함해서 지금 후임도 결국은 아무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참 안타깝네요. 예. 근데 사실 6.27 장관만이었습니까? 직전 정부 이명박 정부서부터 통일부는 아무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뭐 북한과 접촉을 해야 통일부가 할 일이 있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통일부 대변인의 그 성명을 봤는데 북한이 이 남한과 경색 국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뭐 박왕자씨 총격 사건도 있었고요. 불행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통일부 대변인이 나와서 한 말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김홍현 통일부 대변인 성대모사 한 겁니다. 예. 성대모사 똑같은데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모르죠. 예. 그 사람이 누군데? 뭐 이런. 그럼 내가 아무 얘기나 하고 예. 지금 목소리는 이순신 장군 목소리입니다. 뭐 증명이 안 되잖아요. 예. 통일부 장관도 존재감이 없고 통일부 대변인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이 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저는 헌법에 이제 평화 통일을 명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한 나라에 통일부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사실 통일 이후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북 어디하고 통일을 해요? 아니, 이제 남북 사이의 그 어떤 그. 통합. 이제 통일 이후에. 예. 민족 동질성 회복부? 그렇죠, 경제적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 이걸 해소하기 위한 부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통일부. 예, 하여간 고생 많으셨는데, 하신 건 없어 보이고요. 예. 통일은 대박이라는데 통일부는 할 일이 없다. 쪽박이네. 예. 한겨레 8면으로 가보면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현직 검사를 편법으로 파견받아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황교안 장관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나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후보자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으니 말렸어야죠. 앞으로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또 답변이 있었는데 하이라이트는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추공, 여기에 대한 황교안 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야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국민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출신 이해찬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 장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전 국정원장이. 그것도 징역 3년으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국정원법 위반과 공선법 위반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 건 가지고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이견이 있었죠. 의견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이견이라기보다도 내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의견들을 나누어서 지혜를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수사검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협조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게 있었죠. 워딩이 정확하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수사에 지장을 주는 이런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법무장관이 답변한 걸 유심히 봤습니다. 이 법무장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무장관은 통치를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예,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법대로 집행을 하고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는 법은 없습니다. 무죄가 났을 때 검찰이 항소를 안 합니다. 국민들만 항소할 권한이 있어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미국이 주마다 좀 법제가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고유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심급별로 그렇게 항소하고 상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저는 통진당의 이념이나 강령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 해산하는 과정을 보고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정말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석기라는 사람은 구속돼 있기 때문에 만기가 1년이라서 구속 만기 때문에 2월달까지는 재판이 끝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대법원의 사실 심리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해도 충분하고 또 절차에 맞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법무부가 바로 정당 해산 청구를 했고 헌재는 서둘러서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정치적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밖에 안 돼가지고 헌재가 독일의 정당 해상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정당 해상하는데 심리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그것도 1950년대 어묵한 냉전 시대에 공산당 하나를 해산하는데 5년 동안을 심리를 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1년 만에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습니까? 헌재는 대법 판결을 나기 전에 서둘러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헌재의 결정은 적절치 않습니다. 의원직을 박탈을 했습니다.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에. 헌재법에 의원직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건 없습니다. 정당을 해산할 뿐이지. 더군다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그 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이 찍어준 유권자의 권한을 다 박탈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직 박탈을 법무부가 요구를 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법무부가 침해한 겁니다. 헌재가 침해한 겁니다. 이런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단수원법으로 성문헌법을 무시한 게 세종시 특별법의 위헌 결정입니다. 아까 이재호 의원이 개헌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하시던데 개헌할 때 반드시 헌재에 관해서는 새롭게 구성에서부터 기능에 이르기까지 재정립해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십시오. 성실한 진실한 답변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이해찬 의원이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라고 하니까 새누리당 의원이 아니
답변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황교안 장관이 그 말을 안 했네요. 예.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십니까? 라고 헌법이 예. 보장하고 있는. 그래서 이해찬 의원은 저 사람 말은 말이 아니라 교언이다. 교언. 황교안 장관의 네. 말은 교언이다. 교언이다. 예. 예. 개헌 통해서 헌재를 해산하자는 요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가볍게 기사 2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29면 종교면인데요. 봉은사 영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서울의 그 강남구 교구협의회. 예. 강남구에 있는 교회의 모임이라 하겠죠. 지역의 예. 1000개 교회 대표 목회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봉은사 영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뭐 받아들일지. 시간 많은 분들입니다. 시간 많은 분들입니다. 할 일도 없고요. 자, 그리고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9시 등교로 학생들이 더 건강해졌다는 그런 통계치가 오늘 한국일보 13면에 실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상훈이었고요. 예, 김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